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교통이 도쿄를 넘어섰다고요? 농담이죠? 영국의 유명 모빌리티 컨설턴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을 20년 가까이 분석해온 그녀에게 아시아 최고 이동 시스템은 언제나 일본이었습니다. 정시성, 운영 노하우, 도시 연결성까지. 서울은 비교 대상조차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그녀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예상이 빗나갔고 한순간의 실수로 중요한 발표 자료가 든 가방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새 발표 자료를 전부 고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국제 포럼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무엇이 20년 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확신을 무너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탑승구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요. 적어둔 메모는 짧았어요.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발표 시간 50분, 주요 비교 도시 도쿄 싱가포르 서울.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직접 써둔 한 줄이 있었죠. 서울은 참고용.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나이는 52이고요. 런던에 있는 글로벌 교통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도시의 이동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지하철 노선 하나가 도시 전체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환승 구조 하나가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그걸 20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아시아 최고는 늘 도쿄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랬어요. 도쿄 지하철 정시율은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환승거리 설계와 운영 체계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죠. 수십 개 노선이 얽혀 있는데도 하루에 수백만 명이 거의 지연 없이 이동한다는 게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늘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싱가포르도 있었습니다. 작고 촘촘하게 설계된 도시 국가였고 그 규모 덕분에 통합 운영이 가능한 모델이었죠. 물론 서울도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은 늘 제 분석표에서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서울에 관한 보고서들을 보면 지하철 혼잡 문제, 출퇴근 시간대 과밀, 교통 인프라 노후화 같은 내용이 꼭 등장했거든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없었으니 그 보고서들이 제 전부였고 자연스럽게 기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 그날 탑승구에서 메모에 참고용이라고 적은 건 저로서는 꽤 관대한 평가였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였어요. 구조는 단순했죠. 도쿄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도시들이 얼마나 근접했는지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꽤 가까이 왔고 서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원고를 덮으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그런데 착륙하고 나서 첫 1시간 만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입국 심사대줄을 찾아 섰어요. 그런데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줄이 있기는 했는데 너무 빨리 줄었어요. 위탁 수화물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고 세관을 빠져나오는데도 막히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이에요. 히드로만이 아닙니다. 파리, 도쿄 나리타, 뉴욕 케네디 공항도 입국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달랐어요. 저는 공항 안을 둘러봤습니다. 크기 자체도 컸지만 이동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내 표지가 명확했고 환전소와 통신사 부스와 교통카드 판매기가 한자리에 몰려 있었어요.
저는 교통카드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하나로 공항철도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전문가 눈에는 그게 다릅니다. 공항 교통카드가 시내 지하철과 버스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는 건 카드 발급 주체와 요금, 정산 구조와 환승 할인 체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각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는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싱가포르는 했죠. 도쿄는 교통카드 종류가 여러 개라 오히려 복잡한 편이에요. 서울은 어떤 구조로 이걸 해낸 걸까요? 공항철도 안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서울 외곽부터 도심까지 이어지는 건물들의 밀도가 생각보다 훨씬 조밀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였나요? 저는 제가 보고 읽은 서울에 관한 데이터가 이 도시를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개찰구를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어졌습니다. 환승 통로가 길었지만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정표가 일관되게 안내해줬거든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적혀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목적 지역까지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까 적어뒀던 참고용이라는 글자 아래 저는 새로운 문장을 한 줄 더 써넣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봐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포럼 개막은 사흘 뒤였고 그 전에 서울을 직접 돌아보고 싶었어요. 컨설턴트로 2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보고서보다 발바닥이 먼저 안다는 거거든요.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사람들이 겹치거나 부딪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리듬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대고 들어가고 흐르듯 이동했어요. 저는 그 흐름 안에 섞여 들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환승 횟수, 이동 시간, 계단 위치, 안내판의 방향, 승강기의 개수. 지하철 안에서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노선이 많았습니다. 숫자로만 19개가 넘었어요. 저는 도쿄와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흘렀는데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도쿄는 노선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요. 메트로가 있고 도에이가 있고 사철이 있죠. 요금 체계가 다르고 환승 할인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처음 가면 헷갈려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카드 하나에 다 담겼어요. 어느 노선을 타든 어느 버스로 갈아타든 거리에 따라 요금이 계산됐습니다. 중간에 버스로 바꿔도 이어졌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설계인지 알아요. 겉에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구현하려면 수십 개 기관이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요금 정산 기준, 환승 인정 시간, 노선별 배분 비율까지 다 맞아야 해요. 아무 도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도시 규모가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이면도로로 오토바이가 달렸습니다. 조각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잠깐 섰습니다. 전광판이 있었어요.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버스가 왔고 사람들이 탔어요. 이건 런던도 하는 거라 처음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좀 달랐어요. 정류장이 아니라 노선 전체가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앞 정류장에서 지연이 생기면 다음 정류장 안내판도 바뀌었어요. 버스 안앱을 켠 사람들은 이미 그걸 보고 경로를 바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스스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다. 플랫폼이다. 잠깐 멈췄어요. 제가 뭘 쓴 건지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서울의 교통은 각 수단이 따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유 자전거, 결제 앱,
실시간 안내판이 다 연결된 하나의 판이었어요. 사용자가 그 위에서 자기 경로를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도쿄는 정시율이 높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쿄는 각 노선이 각자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서울은 다 함께 연결되면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도보다 유기성이 기술적으로 더 높은 단계거든요. 오후에는 성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 사이에 카페와 편집숍이 들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동네가 교통과는 별 관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잠깐 걷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리에서 공유 킥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앱으로 잠금을 해제했어요. 요금이 충전된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하철 카드요, 버스 카드 말고요. 아니, 정확히는 같은 카드였어요. 연결된 앱에서 어떤 수단을 썼는지 하나로 보였습니다. 저는 킥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갑자기 실감이 났거든요. 아침에 공항에서 산 카드 하나로 저는 공항철도, 지하철, 버스, 공유 킥보드를 다 탔습니다. 요금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시를 이동하는 모든 수단이 같은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합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발표 원고를 다시 펼쳤어요. 도쿄를 기준으로 짠 비교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항목에는 제가 미리 써둔 평가들이 있었어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쓴 내용들이 이 도시랑 맞지 않았어요. 보고서에서 가져온 숫자들이 오늘 제 눈으로 본 것과 계속 어긋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원고를 닫았습니다. 다시 쓰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시 써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일단 자려고 했습니다. 내일 더 돌아보고 결정하자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포럼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전에 발표 원고를 수정하고 오후엔 광화문 근처를 걸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청계천이었어요. 콘크리트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그 아래 물길을 복원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도시 한가운데 낮은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원고를 고쳐야 했거든요. 어제 보고 느낀 것들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작업했을 거예요. 커피를 다 마셨고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포럼 주최 측에서 발표 순서 안내가 왔더군요. 저는 첫날 오전 세션 두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원고 파일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어요.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카페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노트북이 들어있던 백팩을 통째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노트북 안에 뭐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어요. 이번 포럼 발표 원고 수개월 동안 수집한 도시별 데이터, 비교 분석 자료,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 하는 보고서 초안, 개인 메모까지. 백업이 없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려두지 않은 파일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여권과 현금도 같은 가방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플랫폼에 서서 잠깐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서울에 처음 왔고 도움받을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카페 이름은 기억났는데 주소를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포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첫 방문이 최악의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 앱을 켜서 카페 이름을 검색했어요. 위치가 나왔습니다.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어요. 저는 무작정 다시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까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짓과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검은 백팩, 노트북, 아까 여기 있었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였는데 표정과 손짓으로 이미 파악이 됐어요. 경찰에 연락해뒀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카운터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한국어였는데 그 아래 영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스트 언드 파운드. 펄리스 바크스. 5 미너츠 워크.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파출소는 가까웠어요. 골목 하나를 돌아서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복 입은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바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백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가방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있었어요. 여권도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서명을 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인을 하면서 이 가방을 가져온 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어였는데 단어 몇 개는 알아들었어요. 학생, 발견, 직접 가져왔다.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카페 직원에게 알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파출소까지 직접 들고 왔다고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와서 골목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도시에서 외국인이 가방을 두고 왔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도시의 상식이었거든요.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제가 다녀본 도시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카페 직원은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연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대학생이 가방을 파출소까지 직접 들고 갔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요. 이름도 안 남기고요. 저는 컨설턴트로서 도시를 분석할 때 시설과 시스템을 봅니다. 노선수, 환승 효율, 운영 비용, 정시율. 숫자로 보이는 것들을요. 그런데 그날 골목에 서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다. 이게 말로 하면 당연한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체감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도시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 저는 20년 동안 그걸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쿄 비교표 옆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했어요. 시민 신뢰 지수. 측정 방법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포럼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았어요. 연구자의 눈으로 걸어서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환승 통로 길이, 에스컬레이터 배치, 노약 좌석 위치, 임산부 배력, 칸 구조, 유모차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동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수동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이동해 봤어요. 환승을 2번 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지하철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버스 안에서 본 풍경이 달랐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구간이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관광객처럼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있었고 그 지하에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역 안에 편의점이 있었고 편의점 안에서 지하철 카드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도 됐어요. 모바일 결제가 교통요금으로 이어졌고
그 데이터가 다시 이동 패턴 분석으로 연결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교통 빅데이터 보고서를 전날 밤에 읽어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기록하면서도 저는 계속 결론을 미루고 있었어요. 서울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쿄보다 낫다고 말하기가 선뜻 안 됐습니다. 20년의 확신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도쿄를 직접 오래 연구했고 그 도시의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규모가 크고 연결은 잘 됐는데 과밀은 어떨까? 출퇴근 시간에 그 인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도쿄는 극도로 혼잡한 노선도 정시율이 무너지지 않는데 서울은 어떨까? 저는 이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 안에 뭔가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요. 그게 불편했어요. 전문가로서 선입견에 끌려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다가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자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또렷하게요. 어디서 왔냐고요? 런던에서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좋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원고를 다시 보면서 저는 도쿄 우위 결론을 지우지도 확정하지도 않은 채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 포럼 전에 강남역에 한 번 더 가볼 생각이었어요. 퇴근 시간에요. 그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포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발표는 오전이었는데 저는 일찍 나가서 퇴근 시간 전에 강남역을 미리 봐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다시 갔습니다.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인파, 개찰구로 밀려드는 사람들, 출구 앞에 겹쳐 선 줄들. 저는 그 안에 서서 사방을 봤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역 하루 이용객이 얼마지? 면적 대비 인원이 어느 정도지? 이 출구 용량으로 이 인파를 소화할 수 있나? 숫자들이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밀입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기다리던 대목이었는지도 몰라요. 서울도 결국 이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는 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겪는 한계. 도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알았고 서울은 그 답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원고를 다시 열었어요. 이미 여러 번 수정한 파일이었는데 저는 새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의 과밀 문제, 피크타임 혼잡, 수요 분산 실패. 거기에 도쿄의 대응 방식을 비교 항목으로 넣었어요. 쓰다 보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쓰려던 방향이었거든요. 익숙한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다시 읽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이 글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느낀 플랫폼 구조, 버스와 지하철의 유기적 연결, 공유 모빌리티와의 통합, 그리고 가방 사건. 그것들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빼고 있었어요.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저는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약점을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강점은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건 편견이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쓰려고 했던 거예요. 20년의 결론을 바꾸는 게 불편하니까요. 저는 그 단락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장도 하지 않았어요. 파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발표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아직 모르는 채로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1시간쯤 뒤에 다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가 아니라 자료를 찾았어요. 서울시 교통운영 데이터, 교통관제센터 공개 보고서, 국토연구원 자료.
전에 훑어봤던 것 들을 때 이번엔 제대로 읽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강남역 하루 이용객 22만 명. 서울 지하철 전체 하루 이용객 700만 명 이상. 그리고 정시율은 99.5%. 평균 환승 소요 시간 2분 40초. 서울 대중교통 시민 만족도 꾸준히 상위권. 저는 화면을 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강남역이 그렇게 복잡했는데 정시율이 99.5%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 환경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운영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의 정시율이 높은 건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런데 도쿄는 노선마다 여유 시간이 설계되어 있고 열차 간격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서울은 그보다 더 촘촘한 배차 간격으로 더 많은 인원을 소화하면서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과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밀을 운영하는 방식이 답이었어요. 저는 교통관제센터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서울버스 운행 통합관리 실시간 배차 조정, 수요 기반 임시 운행. 이 구조를 보니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앞 정류장 지연이 생기면 안내판이 바뀌고 사람들이 경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그 장면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기반으로 운영을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잠깐 환기가 필요했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 밤거리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고 몇몇 가게들이 아직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방향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 10분쯤 걸었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 앱을 꺼냈는데 화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요. 멈춰 서서 pin치줌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말했다가 제 표정을 보고 영어로 바꿨어요. 어디 가느냐고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가 지도 앱 화면을 보더니 방향을 알려줬어요. 왼쪽으로 2블록, 그리고 큰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카페 직원, 가방을 가져다 준 대학생, 지하철에서 말을 건 할머니, 그리고 방금 이 남자. 아무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호텔에 돌아와서 원고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까 저장하지 않은 채로 닫았던 파일이요. 과밀 문제를 지적하는 단락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단락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발표장은 컸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 북미, 동남아,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면서 앞 발표자의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도시 교통 데이터를 정리한 표였습니다. 익숙한 형식이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제 첫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원래 준비했던 슬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만든 거였어요.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아시아 도시 교통을 분석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기준이 되는 도시는 항상 도쿄였다고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방문에서 그 기준을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서울 교통 데이터가 나왔어요. 통합 플랫폼 구조, 실시간 운영 체계, 정시율 수치.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수치들이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닌지를요. 과밀 도시에서 이 수준의 운영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영 철학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가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대학생, 연락을 먼저 해둔 카페 직원, 자정 넘어 길을 알려준 낯선 사람.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일화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했어요. 도시의 품질은 시설 수치로만 측정할 수 없다고요. 시민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도시의 실제 운영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 도시를 걸으며 깨달았어요. 서울의 강점은 지하철도 공항도 기술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박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본 걸 말한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몇몇이 서울 데이터에 대해 더 물었고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울시 교통 관련 기관 소속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발표 잘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서울이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저는 공항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행기는 저녁이었어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도쿄는 훌륭한 도시였다. 하지만 서울은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였다. 저장했습니다. 창을 닫았어요. 공항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건물, 강, 다리, 그 아래 작은 사람들. 저는 그 도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요. 그때는 검증하러가 아니라 배우러 올 겁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